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진권 경희대 개공 교수,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진권 교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3년 만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소통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참패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를 보였다. 이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음 이제 앞으로도 또 국민 또 정치권 그냥 언론과의 이 소통 노력이 앞으로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언론인들과의 대화라 그런지 분위기가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간간히 박수도 나오고. 그리고 또 물을 것도 다 물었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헤드라인이 예. 절반의 반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에 대한 문제 제기,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결론은 국정 심판이다라고 하는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요. 네. 3년 만에 간담회인데 이런 간담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좀 자주 정기적으로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3당 회동을 제안했고 네. 이것을 정례화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나왔죠. 이 야당의 반응이 약간 지금 엇갈려 나오긴 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남국 변호사? 예, 저는 이번 간담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사실 어제만 해도 저희가 과연 언론인들이 과연 진지하게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물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이 3당에 대한 이 국민의 심판이 사실은 국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민의가 드러난 거는 데이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집요하게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국정 현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한 질문에 대해서 5분 이상까지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민감한 내용들을 밝힌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영수회담, 정례화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의 방점을 찍으면서 가장 극치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앞으로 여야 대표들과의 정례 회담을 통해서 사안별 협조를 구하면서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철학을 밝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소통의 정치의 복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 개각 없다, 청와대 개편 없다, 개헌 없다, 3개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 위기 상황과 경제 살리기 이것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과 대화, 국회와의 대화를 빼놓고는 지금까지와 바뀌는 건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국정교과서 문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성이 있다. 지금 대체로 절반의 성공이건 뭐건 이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오늘 대화 중에 나오는 거 보면 친박 마케팅, 사진 마케팅 이 부분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불쾌하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것은 대통령이 좀 총선 민의를 충분히 소화시킨 상태에서 좀 이 숙성되고 성숙된 이런 어떤 이 메시지와 워딩을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속에 꽁한 게 있나 이렇게 또 비추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만약에 정말 난 뭐 친박은 안 만들었겠죠. 직접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예. 친박이라는 게 어제 오늘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이 그건 안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마케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냐? 그럼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친박에다 진박 마케팅에 그 사람들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이건 정말 사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치성으로. 근데 예.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도 오늘 물론 직접 내가 친박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또 그 과정에서 또 저 말하자면 청와대 배경설이 자꾸 나왔던 데 대해서 내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 그러니까 네. 사전에 그런 거 차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안하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예 나는 몰랐던 듯이 이야기해버리면 자기들 마케팅하는데 왜 그건 가만 놔둡니까 청와대에서? 네. 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저분 아직도 스타일이 안 바뀌고 고집이 아직도 안 바뀌었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글쎄 면에서는 말이에요. 좀 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그 대목을 그렇죠. 보면 아이고 참 대통령이 아직도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네. 생각하면 또 이제 불편해지는 게 또 우리 국민들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모든 개인이 마찬가지인데 대통령도 인간인데 좋아요. 선거 한번 패했습니다. 여당이. 근데 사람이 바뀌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 간담회였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는 오늘 이 자리나 국민 여론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 지적한 그 대목을 뽑아서 더불어민주당은 네. 불통의 고집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반성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질타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아무래도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수회담, 삼 3당 야당과 이 함께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열어둔 분위기예요. 예. 앞으로 만들어갈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영호 대표. 오늘 이 대목과 관련된 대통령 발언,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그 대목 있잖아요. 네. 뭐 섭섭하다, 네.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그건 뭐 당에서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유승민 당선인이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대통령의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이 새누리당에서 복당 허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끝날 때까지 당을 직접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중을 또 담겨놓은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복당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총선 민의로 그 일당이 못된 걸 네. 인위적으로 제1당으로 만드는 작업은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당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 심판이냐 국회 심판이냐 크게 봐서 이번 총선이 네. 그랬을 때 완전히 선 긋는 얘기를 하셨어요. 국회 심판이라는 쪽으로 그 뉘앙스를 그런 점에서 이 복당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내 분란 문제 이런 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을 긋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정 심판이냐 국회 심판이냐. 예. 여기에서 국회 심판 쪽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동의가 됩니까? 예, 실제로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2번이나 질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동의하신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대표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의미였고요. 예. 예,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공천관역에 대한 어떤 심판이지만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촉발시키는 도화선에 불과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정책도 바꿔야 되고 내각도 개각해야 되고 다 이런 문제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시간은 1년 8개월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경선이 시작되는 내년
여름쯤을 생각을 하면 1년밖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인정을 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저는 국민이 원하면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네. 어떤 권력이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국민이 원하면 뭐든 다 그럼요. 바꿔야죠. 그럼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늘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저 총선 민의에 대한 인식, 이것은 앞으로도 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 다소 소통이 개선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과연 진정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받아들여 주실지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네. 이 지지율 반등 효과는 있을 거다. 뭐 전문가들이 대체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요? 절반의 반성이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네. 조금 더 강력하게 패배에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인정했다면 반등의 가능성을 오히려 보는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럼 이게 반등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합쳐져서 지지율 반등 고합세를 효과가 이룰 것 같습니다.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억울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열심히 정말 했는데 네. 국회가 안 도와줬고 야당이 몇 번씩이나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도 야당도 안 들어주고 여당도 안에서 그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다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국민들 감정은 그게 아니죠. 이번에 여당이 참패한 것은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란 말이죠. 네. 중간평가에서 낙제점 받았잖아요. 그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한테 보낸 채찍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자신한테 보내준 채찍 나한테는 보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건 전부 국회한테 보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물론 이제 억울한 점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지만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도의 포용력은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이 기회를 또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지율 반등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크진 않아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겠다. 시점이 언제냐? 이란을 방문하고 오면 이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지금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과 건설에 특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히잡까지 하면서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외교를 벌이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해 갖고 와서 네. 이걸 가지고 여야 대표들과 설명하고 앞으로 국정을 논의한다면은 그 효과는 지지율의 반등에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이란 방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가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뭐 선물 보따리처럼 갖고 오면 뭐 아무래도 조금 민심이 좀 부드러워질 수는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종구 당선인과 김태흠 당선인의 얘기를 각각 저희들이 좀 인서트로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뭐 당선인 대회를 열고 자기들끼리 뭐 비공개 워크숍을 할 때는 뭐 더 심한 얘기도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저 언론에다 대고 저렇게 해서 이 분위기 잡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분란으로 이렇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언론에 나와야 되나? 아니 저분들이요 제가 볼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패를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지금 오늘 당선인 뭐 대회 아닙니까? 네. 자기가 배치 달아서 이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위기에 있는지 정권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같이 근데 저렇게 절하잖아요. 90도. 그래. 근데 저런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싸울 거.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이 패배를 만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죄로 시작해서 삿대질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아까 서청원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전 정말 뼈 깊은 이야기입니다. 잘하면 뭐 이제 의석을 더 채워서 일당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장을 잡으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회의장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일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친박 비박 싸울 때 가장 언성이 높았던 분인데 바로 이 민의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경륜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난상 토론을 하는 이유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인데 지금 거대 야당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당내에서 지금 수습이 안 된다. 이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 정신을 덜 차렸다. 그럼 얼마나 더 이 국민들의 문매를 맞이할 할 것인가 네.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 국회의장은 이 형식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만 대개 최다선 네. 의원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서청원 의원이 8선의 고지에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이 일당이 됐으면 과반수당이 됐으면 뭐 이론 없이 아마 국회의장이 됐을 그렇죠. 텐데 뭐 민심이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먼저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지금 야당에 지적하셨어요.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청원 의원의 얘기 중에 대표 원내대표는 이제 대화와 소통하는 그런 리더들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계 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박계들은 좀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서청원 의원의 저 말하고 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에서 한 표현을 제가 절묘한 그 타이밍에 좋아라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소야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당내 불협화음이 문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찬회에서 수련해서 지금 저 개파 문제로 내타나타하지 말고 우리가 친박계 이선 후퇴론 비슷한 얘기를 네. 하시면서 나 국회의장까지 난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그 어떤 살신성이라는 모습 당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다 헌신하겠다. 네. 이것이 뭐냐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발견하냐면은 대통령께서 여소야대가 문제가 아니라 당내 불협화음이 문제다. 그다음에 친박 마케팅 그리고 친박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친박들 나서지 마라 이 말. 나서지 말고 이 말이다, 이 그리고 말이죠? 친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알아서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산해라. 예,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서청원 의원의 발언은 친박들로 나서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당장 원내대표 뭐 4사람이 주로 거론이 되는데 친박계의 뭐 홍문정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 친박계와 거리가 있었던 나경원, 정진석 뭐 이 두 사람이 그러면은 이 원내대표로 유력 후보가 되는 셈인데 뭐 굳이 이 정도 좁혀지면 뭐 경선해야 되겠느냐? 뭐 합의해서 뭐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네. 것 같습니다. 추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제 예. 생각에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당선자 워크숍의 끝을 보니까 네. 이게 합의 추대가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친박 색깔이 짙죠, 강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정진석 두 후보 간의 예. 경선에서 표대결로 결정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뭐 봅니다. 친박의 유기준 의원도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나서면 욕밖에 더 먹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스스로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정진석, 나경원, 정진석 2파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원내대표는 그렇게 예. 했죠. 두 사람.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도 워낙 그 의지가 강하다니까. 네. 그다음 나경원 의원도 물론 강하고 하니까 두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과연 친박이라는 이 친박 세력 그 안에 친박계 이런 이제 개가 빨리 해체되는 것이 스스로를 살리고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친이가 지금 뭐 남아 있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자꾸 친박을 고집할수록 대통령은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해서도 아까 무슨 누가 이야기했는데 뭐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김태형 김태형 의원 의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대통령에게 이제 앞으로 전가하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친박계를 해체하는 것이 예.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알겠습니다. 길이다. 예. 이런 생각. 자, 원내대표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 원내대표는 안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대를 앞두고 있는데 전대를 관리할 비대위 한 달짜리 비대위를 구성할 거냐 아니면 당 쇄신을 위해서 좀 더 기간을 길게 가지고 이 비상대권을 행사할 이 당 쇄신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할 거냐 뭐 되게 양론으로 지금 갈라져서 아직 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어느 쪽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선택할 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달짜리 비대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비상 상황을 충분히 당 체질을 민의에 맞게 개조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 네. 제 생각에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6개월에서 길면 그 이상.
근데 이제 대권을 맞아야 지금 되니까 다른 당들도 다 지금 그렇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보기엔 있어요. 특이하게도 예. 연말 연초 전당대회로 3당이 수렴해 가는데 사실 두 당은 승리한 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자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부 이제 이 갈등들을 봉합하는 건데 원래 승리한 네. 당은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맞습니다. 패배한 쪽에서 비상 상황이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달짜리라면 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네.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는 뭐 이 내려앉은 상황입니다만 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데 비상 상황을 더 길게 끌고 가면서 네. 새누리당의 체질을 개선한다고 한다면 외부 영입이 그러니까 어느 쪽 맞다고 봅니다. 비대위가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이 비상기간 네, 오래 가야 길게 된다. 가는. 전당대회를 미뤄야 한다. 아.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 이렇게 아, 그래요? 말씀드리고 어떻게 싶습니다. 보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지금 혁신이나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당 대표한테 그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연기돼 버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이번에 새로운 인물, 그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할 때 권한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모셔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갖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새누리당이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외연을 확장함으로 이래서 당내 안정을 추구해 가서 대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교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혁신 비대위가 돼야죠. 예. 그러면 혁신 비대위 뭐 연말까지가 됐건 얼마가 됐건 네. 어쨌든 당 혁신을 위한 비대위를 당분간 대권 비상 대권을 부여하고 외부 인사 영입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당을 환골탈퇴시키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이제 네 분이 그렇게 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위원장감이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예, 좀 한 명씩 추천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여기 와서 이야기 안 했는데 네. 그 저기 한화가 지금 한화갑 예, 총재 추천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이 아마도 안에서 내부에서 뽑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야당의 경험이 많아요. 야당을 이끌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저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예. 백고초려해서 모셔와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예, 같아요. 평론가의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요. 네. 해외에서 네. 좀 해외파 영입도 좋다고 보는데 아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추대론이 있는데 네. 그에 못지않은 김용세계은행 총재가 있거든요. 예. 전 이런 분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 그래요? 원래 대학 개혁을 하던 분이라 그거- 정당 개혁은 어떨까 글쎄요. 생각을 예. 한번 해봅니다. 아니 뭐 평론가 상상 네네. 여기야. 또 평론가 먼 데서 모셔와라 이런 제가 생각을 제가 뭐라고 드릴 뭐그 제가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만 예. 만에 하나 뭐 반기문 총장이건 김영 총재건 이렇게 해서 오면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한 그 이 존경과 자부심이 신뢰도가 있는데 이거 온 국민의 공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점에서는 저는 상상력 범위를 좀 넘어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김용 총재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수입해올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당내 구조를 잘 알고 여권의 생리와 행정부도 알고 있는 임명진 목사. 그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 행정 쇄신위원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예,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예,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으로 예. 와서 이분이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윤리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당내에서 철저하게 했어요. 만약에 이 작업을 그냥 대충 했다 그러면은 대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그 작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약점을 100가지를 집어내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역사인식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당내에서 다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당을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이 상당히 그 온건 개혁적으로 네. 당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죠. 네. 네. 당 검증위원회가 신설돼서 안강민 검사장이 이 검증위원장을 맡아서 이 임명진 목사 말씀하신 대로 검증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네. 이 검증을 해가지고 당시 야당이 공격할 거리를 이러고, 사전에 네, 다 맞습니다.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해버리죠. 정리하는 네, 뭐 하여튼 그럴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임명진 목사가 적입니다. 한화갑 총재가 적입니다.
상상력 저는 현실론으로 현실론으로, 바꿀게요. 예.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예. 정치권 인사는 배제돼야 된다. 네. 지금 국민들이 친박과 비박 이 정치인들의 갈등 상황 때문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네. 새로운 인물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최장직 교수님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특강을 네. 들었다고 했는데 최장직 교수님이면 정치권 권력 구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신선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장직 교수. 예. 그런데 이게 학자 아니면 전문가, 뭐 이제 기업가, CEO 이런 출신인데 저는 현실론으로 바꾼다고 네. 말씀드린 게 김병준 교수 정도를 추천드리고 김병준 싶어요. 교수. 왜냐하면 이 정부에도 참여해 봤었고 학자로서의 이론도 있고 국민의당 쪽에 맞습니다. 가서 뭐 특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예. 사람인데 그게 그렇죠. 가능합니까? 타격이 좀 필요해요. 공천권이 쥘 수 있을 때는 학자든 누구든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공천권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노련한 예. 그런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자는 참 좋은데 만약 공천 이전이라면 추천해 볼 만하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네 분이 공통되는 것은 아니 뭐 꼭 뭐 공통점이 네.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갑 총재는 뭐 정치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좀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네. 그리고 국민적 신망이 있는 네. 이런 사람이 좀 당의 이 선장이 돼서 당분간 이 난파되고 있는 거를 좀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 예, 그렇게 지금 진단하신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사정 뭐 이긴 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 다소 사정이 좀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간단치 않습니다. 김정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이 오고 가는 이 공방하는 이 발언의 이 수위로 보면 이게 이미 그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네.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 네, 저기 지금 계속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호남의 여론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호남의 참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서로 간에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거의 승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호남에 어떤 미치는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적었을 텐데 네. 호남 참패의 원인을 놓고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가져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표가 또 김종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서 그렇다. 반문 정서 때문이다. 이런 공방을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남 여론에 안 좋을 것으로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이 김정인 대표가 언론 매체와 이 전화 인터뷰죠. 뭐 통화했으니까 그 이제 뭐 인터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장문하는 게 무슨 버릇인 거야. 자신이 무슨 당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대주주 아닙니까? 이런 기자 질문에 대해서 무슨 얼어 죽을 대주주냐? 네. 이게 네. 워낙 성격이 좀 터프해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정도 들으면 뭐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뭐 이게 과연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뭐 일단은 하여튼 좀 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죠. 네. 문재인 전 대표 쪽은요. 예,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래도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미 다 드러나 버렸다. 이게 뭐 과거처럼 뭐 밀실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손잡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다 노출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내부자의 한 워딩을 좀 주목하는데요. 누구요? 손혜원 당선자가 아하. 엊그제 트위터에 뭐라고 썼냐면 언론에서 자꾸 과도하게 갈등을 부추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악감정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흘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나도 지친다. 김종인 대표의 판단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할 때부터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내부의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교수가 언론인 출신이시죠? 예. 예. 그 언론 말이에요. 저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합니다만
아, 왜 툭하면은 언론 핑계대요? 아니, 이것도 김정인, 문재인 언론이 틈을 벌리는 것처럼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요. 예? 뭐냐면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언론에 이제 대개 이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언론의 반응을 봐요. 그 언론의 반응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올 때는 언론 탓이에요. 그 좋게 나올 때는 자기 탓이에요. 그 항상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예. 문 대표도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이제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대표할 생각하지 마라. 그다음에 경선 하려면 하지만 경선도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버렸거든. 그것도 막말 아닙니까? 상처받을 거다. 그냥 그것도 막말했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도 저런 식으로 막말했으니까 양측에서 막말한 건 다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사실은 다시 뭐 결합한다. 이거는 어렵지 않냐. 이제는 등 돌리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심각해지네. 그 결과는 김종인 대표가 네. 당내 세력이 어쨌든 약하기 때문에 팽당한다라고 하는 전제인데요. 그러면 저는 아주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생길 거고요. 결국은 이번에 그 총선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과가 있고 김종인 대표의 공과가 있는데 다 복합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서로 아전인수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결국은 신주류, 구주류의 또 예, 다툼 알겠습니다. 속에서 깨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 친노 친문 세력이 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김정인 대표를 몰아낸다, 네. 또 밀어버린다. 그럼 호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뭐 이 돌아올 수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친노 친문이 김종인 대표를 몰아내는 작업을 한다면 이제 그야말로 친노 패권 정당의 도로민주당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실은 호남의 정서가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거는 이 비례대표 파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민연에서부터 안철수가 갈라져 나갈 때 그때부터 이미 네. 호남 정서는 반문재인으로 이미 뿌리를 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례대표 파동의 탓으로 호남 정서가 멀어져 갔다라고 공격하는 거는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네. 결국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사람이 김종인 대표 하나뿐이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말고도 다른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뭐 손학규 전 지사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게 대체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김종인 대표야 뭐 대권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정면 충돌할 것 같지는 않았나 보이잖아요. 예. 손학규 전 보면은 영입되는 순간 큰일이죠, 큰일이죠. 바로 대권과 네, 그럼요. 아, 그거는 직접 부딪힐 텐데.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1위 대선 후보라고는 하지만 이 순위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쟁을 전제로 했을 때 오히려 손학규 지사가 와서 호남의 그렇게 민심을 얻기 되려면 위한 노력을 문재인 한다는 것 대표가 자체가 저도 좋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저도 좋다 이래야지 뭐가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 친문 주류에서는요, 김종인 대표가 오히려 호남 민심을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예.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정말 추락하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어쨌든 그 수렁에서 건진 공이 김종인 전 대표한테 뭐 전부는 다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있는 거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런데 선거 끝나지 얼마 됐다고 뭐 이 사람을 무슨 팽을 시키려고 한다. 팽 당하지도 않겠죠. 비례대표 2번을 어떻게 뺐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후폭풍이 정말 간단치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 뭔가 지금 밀고 당기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결별을 전제로 예. 우선 수순을 밟고 있는 이런 것 같지는 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생기는 그 감정하고 네. 각 개인이 합리적 이성적으로 지금 고 박사처럼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하고 집단적인 감정이 부풀어 올랐을 때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근데 그 있거든요. 정도야. 이 친노 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면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 뭐 대표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됐건 뭐 손혜원 당선인이 됐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하여튼, 예. 일단 딜레마가
하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면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대권까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문재인 대표가 또 선언을 한 게 당권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겠다. 불개입을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사안마다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뭔가 정리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 않을까. 거기에 알겠어요. 딜레마가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전대 연기를 할지 말지를 내일 비대위에서 결정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비대위가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비주류가 많죠. 내일 비대위에서는 전대 연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높습니다. 그렇게 왜? 봐야 네, 되겠죠.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 네. 이제 김종인 사람과 그러면 더불어 이게 또 셀프 연대가 됩니까? 그렇죠. 아니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팽을 하려고 해도 안 당할 것이다. 그 말씀에 저는 한 표를 꼭 드리고 예, 싶은데 내일 비대위에서 거의 90% 이상 전대 연기가 결정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예, 셀프 그러면 김종인 체제가 연기를 더 통해서라도. 네, 굳혀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대위가 전대 연기를 결정했는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중앙위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네. 방법밖에 예, 없는데 그건 그야말로 전면전을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근데 쪽이든. 내일 저 비대위 연기를 할 때 그 연기가 조정을 위한 연기냐 아니면 네. 김 대표를 계속 옹립하기 위한 연기냐 거기에 따라서 친문 쪽에서도 강력한 반발을 예. 할 것이냐 결정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5월 둘째 주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새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자천 타천으로 충청권의 이상민 의원, 네. 대전 지역구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우원식 의원, 또 우상호 의원, 뭐 인천의 홍영표 의원, 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뭐 누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쉽지 또 워낙 않죠. 많습니다. 지금 쉽지 제가 않죠.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네 사람만 거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전제가요. 예. 전당대회가 좀 중장기적으로 연기된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 네. 그럼 이제 5월 말 6월 초에 20대 국회는 개원하잖아요. 그럼 상대로 보시면 지금 국민의당은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 가능성이 있죠. 뭐 거의 네. 추대가 확정적이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나경원 의원 아니면 정진석 의원 네.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강력한 원내대표가 필요해요. 협상력이. 네. 그래서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려고 아, 했던 그래요? 당대표 주자가 예를 들면 정세균 의원 같은 분이 일시적으로 원내대표를 맡아도 아주 성과를 낼 수 그래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실래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무게감 있는 이 원내대표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전 자,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만 하다가 끝나면 국민의당은 그렇죠. 섭섭해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당의 연립정부론이 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당선자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 김병준 교수, 아까 김병준 네, 교수 네, 얘기 잠깐 네. 나왔는데 뭐 선거 언제 끝났다고 벌써 결선 투표 문제, 연합정권 문제, 대선은 1년하고도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본말이 전제된 것이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네. 일침을 놨어요. 뭐 이걸로 이제 이 연합정부론이라든지 이게 정치 이슈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연립정부, 연립당 이 이야기는 제3당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라는 걸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문제를 왜 벌써 이렇게 꺼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김병준 교수의 얘기가 일리 있다. 일리가 있다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 만약 그런 이런 연립 정부론을 지금부터 꺼낸다고 하는 것은 오만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네. 동시에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굉장히 예민한 이 이슈인데 네. 정돈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자체가 당이 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맞습니다. 네, 보여주는 모습. 그렇죠. 네. 예, 오늘 여기서 말씀들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